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710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을 중심으로 한번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710 대책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포커스를 그 징벌적 대책, 자, 그것이 시장에 주는 영향, 자, 그런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대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그 7월 둘째 주 지표가 나왔죠. 자, 지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강남구가 상승률이 0.7이에요. 자, 한 5위 했나요? 0.72. 자, 강남구의 집값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대통령의 긴급대책도 나왔고, 강남의 집값을 잡는데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계동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하면, 당연히 그 사계동 외의 지역으로 달려갈 것이다. 당연히 달려가죠. 자, 그쪽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전세 수요든 매매 수요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또 2년간 입주 조건을 입주해야 된다는 또 대책이 나오니까, 자, 그 전세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 밖의 지역으로 전세로 달려갈 것이고, 자, 그게 이제 분당까지 달려갔던 거잖아요. 그렇게 집값이 지금 다시 또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대책에 문제가 있다. 자, 우리는 일단 그곳을 인지하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 연장성산에서 한번 우리가 710 대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6.17 대책도 실패했고, 대통령의 긴급 대책도 실패했고, 서울의 노도관 금강구가 다 올라갔고, 특히 이제 은평구가 1등을 했다는 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만큼 실수요자, 전세 매물이 모자라는 곳에서 매매가가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전세가 순위와 매매가 순위가 그렇게 다르질 않아요. 그만큼 이 시장은 실수요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710 대책이 나오면 과연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거기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 정부의 시각, 좌파의 시각은 부동산으로 버는 소득은 다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그 지금의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부를 이룬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정치인들도 보면은 요즘 재산들이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그렇고 다 그 강남에 집 사가지고 돈 번 거예요. 그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 버신 분도 있겠지만 그 부동산을 사가지고 다 재산을 이룬 사람들이 지금의 부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좌파 정부는. 자, 거기에서 뭔가 불공평함이 있는 거예요. 불공평함이. 본인들은 다 거기에서 재산을 얻어가지고 부자의 대열에 꼈는데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어떤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걷어차는 거. 자,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의 소득은. 자, 그래가지고 징벌적 대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징벌적 대책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대책들은 아주 자세한 것들은 어차피 그 다른 유튜브에도 나왔고 내용도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는 그 대책이 주는 영향, 파급적 영향, 시장에 주는 영향, 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컸던 게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최저가 1.2고 최고가 6%다. 자, 법인은 공제 없이 6%니까 법인 세력들은 말 그대로 이제 깨구락지가 된 거예요. 깨구락지. 무조건 그 사람들의 집을 팔아야 돼요. 안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반포 아크로와 잠실 주공, 음마아파트, 이 강남의 이 대장 아파트들이죠. 각동에. 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시가로 한 공시지가 같아요. 이게 123.5억이 나온다고 그래요. 123.5억. 그러면 그게 과세 구간이 6%가 된다고 그래요. 6%. 자, 그 6%를 때려버리니까 이 새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6억의 종부세를 내야 돼요. 자, 만약에 이 새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매년 6억을 못 내겠죠. 자, 이제
제가 보기엔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죠. 이 새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부자라면 뭐 팔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증여를 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죠. 절대 이 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 6억을 내지 않겠죠. 한 3년만 내면 18억인데 그러면 3년에 하나씩 음아파트 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엄청난 징벌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강남과 강북에 두 개 있다. 예를 들어서 잠실 주공 하나에 마포 레미안. 자,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마레포라고 그러죠. 자, 마레포와 잠실 주공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기업 차장 정도의 월급이 나간다. 뭐 한 6천에서 7천 정도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북에 뭐 그냥 일반 셀러리맨이 또 그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잠실주공과 마레프. 잠실주공은 투자로 샀고 마레프는 내가 사는 집이고. 자, 분명히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분의 1년치 월급을 내라?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증여를 하든지 팔든지. 결국은 증여를 하면 자식한테 증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식한테. 자, 아니면 제가 보기엔 어떤 극단적인 선택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극단적인 선택도. 자, 극단적인 선택. 만약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부부가 하나씩 가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혼을 하겠죠. 이혼을. 법적인 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사실은 불법이죠. 법적인 이혼을 하고 서로 같이 산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추적을 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적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혼을 할 것이다. 이혼을 해서라도 버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마레프와 잠실주공이 있는데 차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말 그대로 100%씩 오른 집도 있는데 자, 그 세금을 몇 억 내라. 그러면 몇 억 내고 팔 사람이 없어요. 또 중과세니까. 정부가 이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또 풀어주질 않았어요. 더 오히려 중과세율을 더 올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테러가 없어요. 테러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 이혼으로 갈 수 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쨌든 이 사회적 시스템, 이 가족 시스템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동산 정책이 우리가 이거 한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몇 억을 내라는 게 쉽겠어요. 자기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해서 자산 늘렸는데 그걸 몇 억을 국가에 다 내라. 자,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과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면 갭 투자로 지방에 많은 아파트를 사신 분들 있잖아요. 뭐 30채, 40채, 20채. 자, 그런 데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또 실수도 없고 그리고 사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다고 오를 수가 없잖아요. 오를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최소한 이런 어떤 규제 시스템 하에서는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투자 수요가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 부동산 갭 투자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방은 아파트는 다 갭 투자의 상품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지방의 아파트는 매물이 쏟아지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의 핵심 입지 아파트. 자, 그런 데는 입지가 좋은 데는 많지 않다면 물론 많으면 내놓겠죠. 많으면 물건이 많은 사람은 내놓겠지만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이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증여로 간다거나 버티기로 간다거나 그런 방법. 특히 두 채 가지신 분들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평균적으로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 채, 세 채요. 많아야 두 채, 세 채. 그 이상 가진 사람들은 그건 투기 세력들이니까 물건을 내놓을 확률이 많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몇이나. 대부분 두 채, 세 채일 가능성이 높다. 자, 어쨌든 이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현재는 75에서 85%인데 95%까지 적용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건 2배네, 3배네요. 올해 568만 원 냈는데 20억 정도 그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재산 보유자가 568만 원을 냈는데 내년에는 1478만 원. 거의 3배죠. 30억짜리 재산가액을 가지고 있는데 과세 표준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올해 한 1467만 원. 그런데 내년에 3,787만 원.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뭐 이제 월급쟁이니까 뭐 주식도 해서 돈을 벌긴 하지만은 30억인데 올해 1,467만 원을 내라. 저는 이것도 버티기 힘들어요. 제가 뭐 월급이 많지도 않은데 1,467만 원을 내라. 이거 버티기 힘들어요. 자, 이 정도 내고 강남에서 이 정도 내는 사람들은 이게 참 뭐랄까요? 다른 부수입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많이 받는다든지 다른 곳에서 월세 수입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사업을 한다든지 자, 이것도 사실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그 강남의 그 일반적인 그 샐러리맨들은 아니면 은퇴자들 뭐 그 30억짜리 집이라고 해도 내가 20년 30년 전에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는데 자, 그 사람한테 3,787만 원을 내라. 자, 이건 좀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 결국은 이게 뭐냐면 참 이건 이거 참 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강남은 진짜 월소득이 많은 사람만 살으라는 얘기예요.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그 평생 강남에 그 집 한 채 가지고 살았는데 월급은 뭐 별볼 일 없고 그 다음에 퇴직을 했는데 이 3,787만 원을 내라. 의료보험비도 엄청 나오겠죠. 이거 못 내는 거죠. 자, 그럼 그 사람은 나가야 돼요. 팔고 나가야 돼요. 자, 그런 분들은 팔고 나가야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갈 때 또 양도세액이 나오겠죠.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뭐 9억 이상인 경우에 또 양도세액을 내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런 게 있어도 어느 정도 또 내고 나가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이 불공평하다.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그 포커스는 강남이에요. 사실 강남. 사실 이렇게 그 종부세율이 올려도 정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부세율 그 대상이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아주 그 고액의 종부세를 내는 것은 0.4%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부가 포커스로 잡는 부분은 강남이다. 그런데 강남에 억울한 사람도 있겠더라. 자,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그 다주택자의 종부세, 양도세 폭탄은 1년 뒤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많은 눈치 작전이 있을 것이고 막판에 매물들이 몰릴 가능성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파실 분들은 지금부터 빨리빨리 파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내년 시점으로 팔면 그땐 급매물이 막 나와요. 자, 그러니까 시세가 좋을 때 팔 사람 팔아라. 자, 버틸 방법이 없다. 일반 샐러리내면 자, 3,787만 원을 낼 자신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거 못 내요. 제가 보기엔. 두 번째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단타 매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시장의 최고로 시장을 교란시켰던 것은 그 단타 법인 세력 또는 그 갭투자들의 단타 매매였어요. 그냥 물량대기 10개로 들어가서 1,000만 원씩 먹고 나오는 거예요. 양도세 내고. 그러면 1억이잖아요. 자, 여기 A라는 도시에서 1억 먹고, 야, 빨리 B라는 도시 가서 또 1억 먹고, C라는 도시 가서 1억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방 소도시, 오직하면 정읍 같은 데 들어가고, 군사도시인 계룡시까지 들어가고, 이거 사실은 벌써부터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죠. 정부가 이제 늦게 대책을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해서 환수하겠다. 이거 좋은 대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주택이든 분양권이든 1년 미만은 70% 때리고, 2년 미만은 60% 때리겠다. 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했어요. 자, 2주택인 경우에 중과세율이 10%에서 20%가 됐다. 3주택인 경우에 30% 이상이 됐다. 자, 적용 시기는 2021년 6월 1일이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중과세율을 때려버리면, 물론 이제 적용 시기가 2021년 6월 1일인데, 그 전까지 팔란 얘기죠. 근데 중과세율이 기존에도 10%이기 때문에,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중과세율로 나가라. 그 이후에는 더 때리겠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강남에 2주택 가지신 분, 뭐, 서울에 2주택, 3주택 가지신 분들이 가격을, 그 아파트를 매물 내놓겠습니까? 저라면 안 내놔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억의 시세 차익이 냈는데 한 2억 5천을 내라. 2억 5천이 더 나오죠. 한 3억을 내라. 3억을 내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저라면 안 해요. 그냥 버티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니면 자, 이번에 이제 정부가 포커스 잡은 거는 단타 매매, 갭 투자예요. 이제 갭 투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득 없으면 집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를 인상했으니까 뭐 법인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법인은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를 8% 적용하고 3주택이 될 경우에 12%를 적용한다. 자, 예를 들어서 지방에 한 4억짜리를 매수를 하면 취득세가 한 4천만 원이 넘어요.
뭐 다주택자들은 3주택 이상이 될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한 4,500만 원을 초반에 내야 된다. 뭐 그걸 나중에 양도세 부과할 때 빼주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내가 다주택자들은 그 초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갭투자들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니까 초기에 4억짜리 사는데 취득세로 12%를 내라. 자,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집을 사가지고 돈을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프리미엄을 정부에다가 12% 먼저 주고 사야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정부는 이것으로 막은 것 같아요.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0% 했는데 한 12%. 자,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 이제 건설사들은 이제 분양이 안 돼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분양해봤자 분양이 안 돼요. 자, 이 지방에 갭 투자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방의 분양권들을 싹쓸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방의 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왜 그동안 집을 안 샀냐. 대전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전 집값이 폭등했을 때도 폭등하기 전에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자, 그 지방 사람들은 뭘 알아요. 왜냐면 지방에 있는 집값은 뭐 그렇게 폭등각이 안 나온다. 그냥 인플레 상승률 정도, 조금씩 올라가는 정도지 큰 상승률이 안 나온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지인들이 들어서 집값을 올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같이 따라가서 매수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방 시장을 막아놓는 정책이죠. 지방 시장 이제 가수요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은 이제 예전에 그런 이제 급등 이제 그런 게 안 나고 가격이 거품이 서서히 빠지는 지역이 많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런 위험한 지역들이 많아요.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던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같은 데도 그렇고, 특히 대구 같은 데가 많이 올랐어요. 그 대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그런 위험한 지역들은 가격 거품이 서서히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경쟁률이 세지 않습니까? 그 대전 같은 경우에 대전의 경쟁률도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들은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 물론 이제 청약 경쟁률이 이제 구주택에서 신주택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물론 높게 나올 거지만 예전보다는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가격이 굳이 올라가지 않는다는데 굳이 신주택을 받을 사람도 받을 수요도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니까 지방 시장은 이제 실수요로 체질이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실수요로. 자, 이 부분이 이게 적용일이 언제냐에 따라 이게 아직 그 시행규칙이 안 나왔는데 언제에 따라 시장에 아주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냥 소급 적용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분양받는 지방에 분양권 싹쓸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12% 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사실은 만약에 그걸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면 지방의 어정쩡한 시장들의 그 분양권들은 급매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벌써 제가 보니까 그 청주의 동남지구에 있는 그 분양권을 보니까 청주가 요즘 핫했죠. 핫했는데 분양권이 풀리는데 뭐 1억 한 5천, 4천 막 그렇게 풀렸었어요. 초반에. 뭐 그 가격에도 팔릴 기세였죠 그때는. 자, 그런데 요즘 그게 가격이 한 반토막이 났어요. 뭐 8천 막.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런 법안까지 소급 적용한다. 자,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러면 12%의 취득세를 낸다. 자, 그거 거의 프리미엄 거의 다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 그 정도로 지방시장은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양권 시장은.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예요. 적용일이 언제에 따라 지방의 분양권들은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거의 마피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자, 입지의 차별에 따라 뚜렷해질 거다. 그나마 입지가 좋은 곳은 프리미엄을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 물론 엄청 떨어지겠죠. 그런데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거의 마피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좋은 곳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때 기회가 되면 사시는 게 또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은 서울 수도권, 뭐 수도권도 이제 핵심 입지 지역 중심으로 그런 지역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도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워낙 매매 수요가 많고 실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은 거의 폭등가격이에요. 지금 서울 수도권은. 자, 그러니까 그나마 여건이 좋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분양권 들고 계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팔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가능한 한 빨리 팔아라. 늦게 팔수록 불리하다. 늦게 팔수록.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도 이렇게 3주택이 돼가지고 분양권을 많이 확보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도 나중에 12%를 내야 돼요. 자,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매매 가격 자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만 예를 들어서 뭐 5억이 되면 한 6, 7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도 좋은 지역이라고 해도 다소 분양권 프리미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입주 전에 빨리 파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을 입주 때 팔겠다. 자, 그러면 그때는 늦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되면 벌써 매수자들이 다 알아요. 요즘에는 입주 때 오히려 매수자들이 눈치를 채요. 급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약점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서 전세를 넣을 수는 있죠. 자, 그런 점은 이제 알아서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시장 상황에 따라.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취득세를 올려버리면 이제 다주택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면서 자산을 늘리는 포지션은 이제 의미가 없다. 세금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소형보다는 중형보다는 중대형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입지가 좋은 곳과 입지가 나쁜 곳이 막히게 어떤 그 선호도가 뚜렷하게 구분될 거예요. 뚜렷하게. 그럼 입지가 좋은 곳에 뭐 한 2채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어떤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 채 가져가는 것보다는. 자, 그런 식으로 어떤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임대사업자를 또 제대로 보완했다고 하는데, 자, 아파트 매입 임대는 폐기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이제 건설 임대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은 좀 살아있어요.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이게 나와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를 부과한다. 자, 그러면 또 이게 위축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아파트 건설 임대가 가능하다. 근데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임대사업자로서는 또 사업을 계속할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자, 아파트 의무기간 경과 즉시 이제 자동 말소하겠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임대사업자를 허가해 준 거, 이제 자동 말소하겠다는 거.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소급 적용은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정부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자 제도 보완을 해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매물이 나올 일이 없다는 거죠. 시장에 매물이 나올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제도 가지고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부가 이제 출구를 만들어 놨어요. 종료 전 자진 말소 시에도 자신에서 자발적 등록 말소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등록 말소를 신청할 경우는 과태료 3천만 원을 때렸는데, 자, 이제는 그냥 임대사업자 포기하고, 어차피 우리 제도도 없어지니까 포기하고 시장에 내다 팔아라. 어떻게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양도세를 포기하고 자발적 등록 말소할 사람이 없겠죠. 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소급 적용 없이는 시장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자, 민간 임대의 아파트가 소멸되는 거예요. 민간에서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가 소멸되고, 자, 그것을 누가 보완을 해야 되냐면 공공임대가 보완을 해야 돼요. 이제 정부 예산을 들여서 공공임대를 줘서 모자라는 숫자를 보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공공임대는. 왜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는데, 자, 이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결국은 시장의 임대 아파트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 3법을 적용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게 다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자, 임대주택의 공급을 다 제한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 폭등이고 장기적으로 전세 가격 폭등이에요. 자, 이런 아주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공임대가 공급 부족하면 결국 민간임대는 소멸되니까 전세 가격 폭등하고 장기적으로 매매 가격 폭등 가게 나온다. 자, 결국은 이런 제도 자체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집값을 폭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은 다 알아요. 내가 버티면 이긴다. 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얼마나 버티느냐. 자, 이제 그 싸움인 거예요.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시간과 자본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건설사들도 이제 민간 임대가 사라지니까, 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내가 그 임대주택을 그 임대로 놓으실 분들이 집을 분양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자,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건설사도 이제 분양을 안 해요. 이제 입지가 떨어지는 도시, 그리고 별로 인기가 수요가 많지 않은 도시, 이제 공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방이 그랬잖아요. 분양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안성, 여주, 수도권도 외곽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분양 안 해요. 그리고 분양을 해봤자 분양이 안 돼요. 자, 앞으로 이제 벌써 시장에 나타날 거예요. 이제 조금 외곽 지역들은 이제 분양이 안 될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아마 이제 검단도 위험하다. 검단도 사실 미분양이 났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제 검단 같은 지역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 지역,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들, 김포도 계속 분양을 하고, 그 주변에 도시개발 형식으로 또 많이 분양하고,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그쪽에 또 몰려 있잖아요. 어디죠? 계양 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대장지구, 그 다음에 조그만 택지지구들. 자, 몰려 있는데, 그 지역이 분양하면 분양이 되겠냐 이거죠. 임대 사업자가 안 되는데, 아무런 그 혜택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제 공급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짓기만 하면 공급이 넘쳐난다. 자, 그 지역의 아파트가 잘 입주가 됐을 때는 말 그대로 5년 뒤, 6년 뒤, 8년 뒤인데, 자, 그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꺾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별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의 가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정도의 이득이지, 어떤 그 실수요에 의한, 가수에 의한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가수에 의한 어떤 그런 자산 상승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다. 이제 건설사도 좋은 시절 다 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